연무장 한가운데 난데없이 말대가 난입했다. 말을 방목하는 몽고인이 채찍을 마구 휘두르며 겨우 말들을 진정시켰다. 말대가 진정되자 호련 서쪽에서 한 필의 적토마가 나는 듯이 뛰어왔다. 적토마가 말 무리 속으로 뛰어들어가 발로 걷어차고 물어뜯는 바람에 연무장은 다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목부들이 적토마를 잡으려 애를 썼지만 적토마가 워낙 빨라 아무 소용없었다. 말을 목숨처럼 아끼는 한보구조차 이렇게 빠른 적토마는 생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신기하고 궁금해서 목부에게 말의 내력을 물었다. 그러자 목부 한 명이 설명해 주었다. 저 야생마가 어디서 뛰쳐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놈을 발견하고 길들이기 위해 밧줄로 묶으려 했더니 잡히기는커녕 약이 올랐는지 계속 전할리를 피우는 겁니다. 한보구는 말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위인이었다. 그는 목부의 말을 듣고 승부욕이 솟구쳤다. 한보구는 적토마를 굴복시킬 생각으로 몸을 솟구쳤다. 적토마가 달리는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간파해 말 등에 올라탈 심산이었다. 그러나 적토마는 그런 한보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잽싸게 한보구의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갔다. 다시 적토마를 뒤쫓아가려 했으나 무리였다. 한보구가 자존심이 상해 화를 내고 있을 때 누군가 몸을 솟구치더니 달리는 적토마의 갈기를 정확히 낚아채 잡았다. 그러자 놀란 적토마가 더욱 빨리 달렸다. 그러나 갈기를 잡은 사람은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면서도 갈기를 놓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강남 육계와 목부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적토마에 올라탄 사람은 바로 올해 17살이 된 곽정이었다. 주총이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형제들에게 물었다. 어디서 저런 놀라운 경공술을 배웠지? 그러자 한소영이 그의 말을 받았다. 정희는 최근 1년 동안 무공이 비약적으로 늘었는데 혹시 죽은 아버지의 혼이 도와준 게 아닐까요? 아니면 다섯째 사형이 지하에서 도와줬나? 그러면서 한소영이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강남 육계는 곽정이 매일 밤 절벽에 올라 정체 모를 도인에게 호흡법을 전수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물론 곽정 스스로도 자신의 호흡 방법이 바로 상승내공이며 도인을 만나러 매일 밤 절벽을 오르면서 이미 경공술의 높은 경지인 금한공을 익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곽정이 적토마와 씨름하며 허공에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날렵한 신법을 구사하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결코 자신들이 가르친 경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자질이 우둔의 10년을 가르쳐도 늘지 않던 무공이 최근 1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늘었다. 곽정이 결국 아무도 길들이지 못한 적토마를 굴복시키자 목부들이 모두 환호했다. 곽정은 적토마를 마구간으로 끌고 가서 깨끗이 씻겼다. 육계는 지친 곽정을 배려해 더 이상 무공 연말을 독촉하지 않고 일찍 쉬라고 했다. 그러나 육계 모두 깊은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육계는 장하생과 작별하고 산을 내려오던 날 우연찮게 태무친의 어린 딸을 표범에게서 구해주게 되었다. 그 덕분에 태무친의 눈에 들어 육계는 탈해와 곽정의 무예 스승으로 머물 수 있었다. 영리한 탈해와 달리 곽정은 아둔해서 열을 가르쳐도 하나를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지런하고 우직해서 끈기와 인내심이 남달랐다. 점심을 먹고 나서 곽정이 몽고포로 사부님들을 뵈러 오자 정금발이 대뜸 한마디 했다. 청아, 내 계산 장법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그러고는 주먹을 날려 곽정을 공격했다. 곽정 역시 반격에 나섰는데 왠지 사부의 공격이 평소랑 달랐다. 공격이 갈수록 거칠어지는 것이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다 평소 무공을 겨룰 때 사용하는 초식이 아닌 상대방의 목숨을 노리는 살초까지 사용해 공격해 들어왔다. 곽정이 급히 뒤로 물러나다 보니 등이 몽고포에까지 닿았다. 곽정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있는 모든 힘을 끌어다 쓰게 마련이다. 더구나 곽정은 생각이 단순해 머리를 굴릴 여지도 없이 왼팔로 원을 그리며 상대의 팔을 휘감아잡고 힘껏 뿌리쳤다. 그 순간 정금발은 자신이 내뻗은 힘이 연기처럼 사라지며 상대방에게서 어마어마한 내력이 뻗쳐오는 것을 느꼈다. 가지낙 등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정금발은 놀란 외침을 토하며 뒤로 세 걸음 밀려나 겨우 몸을 고정시켰다.
위기에서 벗어나자 정신이 돌아온 곽정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도 몰라 어리둥절했다. 곽정을 바라보는 육괴의 표정이 납덩이처럼 굳어졌다. 주총이 다그쳤다. 몰래 다른 사람에게 무공을 배웠으면서 왜 우리한테 숨겼느냐? 그러자 곽정은 억울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줬다. 그리고 곽정 역시 자신이 배운 호흡법이 내공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곽정에게 호흡법을 가르쳐준 도인은 곽정과 사제지간을 맺은 것도 아니었고 그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조차 비밀에 붙였다. 거기다 곽정의 상태를 들어보니 이미 축기를 넘어 기를 운용할 수준까지 도달해 있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육괴는 놀랍고도 내심 기뻤다. 주총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곽정이 대꾸했다. 성함을 밝히지 않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부님들의 무공이 자기에 비해 손색이 없다면서 무공은 가르쳐주지 않고 사부라 부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김새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어요. 육괴는 들을수록 의욕이 짙어졌다. 처음엔 곽정이 어떤 고인을 만난 거라고 기뻐했는데 그자가 신분을 숨긴다는 걸 알고는 뭔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긴 걸 보고 주총이 그만 나가보라고 손짓을 했다. 그러자 곽정은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다신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을게요. 그러나 주총은 담담하게 다른 말을 했다. 널 탓하지 않을 테니 그냥 예전대로 가봐라. 그 대신 우리한테 사실을 털어놓은 걸 말하지 마라. 곽정은 사부들이 탓하지 않겠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 알겠다고 답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곽정이 나가자 한소영이 먼저 운을 뗐다. 정희에게 상승 내공을 전수해준 걸 보면 악의는 없는 것 같아요. 주총이 그 말을 받았다. 아마도 우리가 아는 사람일 거야. 그러자 한소영이 말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친구거나 적 둘 중 하나겠군요. 그 말에 정금발이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아는 친구 중엔 저렇게 실력이 대단한 사람은 없어. 그때 가지나기 싸늘하게 말했다. 적이 정희에게 내공을 가르쳤다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 모두 그 말을 듣자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오늘 밤에 내가 여섯째 사제와 정희의 뒤를 밟아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작자인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주총이 말하자 5사람이 모두 고개를 끄덕여 찬성했다. 날이 저물자 주총과 정금발은 곽정 모자의 몽고포 주변에 숨어들었다. 얼마 안 있어 곽정이 몽고포 안에서 나왔고 2사람은 몰래 뒤를 밟았다. 곽정은 나는 듯 한 걸음에 저만치 앞서갔지만 다행히 초원에는 장애물이 없어 거리가 멀어도 잘 볼 수 있었다. 2사람은 걸음을 재촉해 뒤따랐지만 곽정은 절벽에 당도하고도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단숨에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주총과 정금발은 또 한 번 놀라 한동안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가진학 등 4사람도 그곳에 당도했다. 그들은 혹시나 강적을 만날까봐 모두 병기와 암기를 지니고 왔다. 곽정이 벌써 절벽 위로 올라가자 한소영은 저 멀리 위쪽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아득히 높은 절벽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도 않았다. 한소영은 자기도 모르게 오싹해졌다. 우린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자 가진학이 말했다. 모두 숲속에 매복해 있다가 그들이 내려오길 기다리자. 그렇게 육괴는 숲에 매복한 채 기다렸지만 절벽 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구름 속으로 해가 솟아오르고 날이 밝았는데도 곽정과 내공을 전수해준 기인은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자 주총이 입을 열었다. 6째 사제, 우리가 올라가 보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정금발의 물음에 주총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는 황급히 장막으로 돌아가 긴 밧줄 2개와 도끼 2자루, 그리고 수십 개의 대못을 준비해서 왔다. 주총은 구멍을 뚫고 못을 박아 정금발과 서로 끌며 오르다 보니 금세 온몸은 땀투성이가 됐다. 그래도 기본 내공이 심오한 2사람이라 마침내 정상까지 별 탈 없이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정상에 발을 디딘 그들은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거대한 바위 옆에 9개의 해골이 얌전히 놓여 있는데 맨 아래는 5개, 가운데는 3개, 맨 위는 1개가 쌓여 있었다. 그것은 흑풍쌍살이 야산에 쌓아놓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 해골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이마 위에 구멍이 5개 뚫려 있었다. 그러나 구멍은 칼로 도려낸 듯 깨끗했고 주변엔 조금도 갈라진 틈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손가락 힘은 당시보다 크게 진전된 것이 틀림없었다. 두 사람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주위를 돌아봤지만 아무런 낌새도 발견하지 못해 황급히 아래로 내려왔다. 나머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얼굴색이 이상해진 것을 보고 다급히 이유를 묻자 주총이 대답했다. 매초풍이야. 주총의 말에 모두 아연실색하는 가운데 한소영이 다급히 물었다. 정희는요? 다른 길로 내려갔나 봐. 정금발이 그렇게 대답하고는 정상에서 본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자 가지나기 탄식하듯 말했다. 12년간 고생해서 키웠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 새끼였군. 한소영이 그런 가지나기에게 말했다. 정희는 충직하고 의리가 있는 아이예요. 절대로 우릴 배신할 애가 아니에요. 그러자 가지나기 비웃으며 말했다. 충직하고 의리가 있는 녀석이 그 요부한테 2년 동안이나 무공을 배우면서도 우리에게 한마디를 안 했단 말이냐? 이때 한보구가 물었다. 매초풍이 눈이 멀게 됐으니까 정의를 이용해 복수하려는 게 아닐까요? 주총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분명히 그럴 거야. 한소영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정의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해도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속일 순 없어요. 그러자 정금발이 그 말을 받았다. 아직 시기가 안 됐단 생각에 그 요부가 일부러 말을 안 한 것일 수도 있지. 한보구가 의아한 듯 물었다. 정의의 경공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내공도 기초를 갖췄다고 하지만 무예로 따지자면 우리에겐 아직 멀었는데 그 요부가 왜 무공은 안 가르쳤을까요? 그러자 가지나기 싸늘하게 말했다. 그 요부는 정의 손을 빌려 우릴 죽일 욕심뿐이지 그 아이에 대해 좋은 마음을 품을 리 있겠어? 어쨌든 남편이 정의 손에 죽었는데. 주총이 가지나게 말에 맞장구를 쳤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차례차례 정의 손에 죽고 그 다음엔 정의를 죽이는 게 그 요부가 바라는 진정한 복수일 겁니다. 그 말을 듣자 5사람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전율에 휩싸였다. 이윽고 가지나기 뭔가 결심한 듯 쇠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더니 비장하게 말했다. 일단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다가 정의가 돌아오면 없애버리자. 가지나게 충격적인 말에 육계는 서로 의견이 갈렸다. 가지낙, 주총, 정금발 3사람은 곽정을 죽이자는 쪽이었고 남이인, 한보구, 한소영은 신중을 기하자는 쪽이었다. 그때 주총이 한숨 지으며 말했다. 이럴 때 5째 사제가 있었으면 금방 결론이 났을 텐데. 한소영은 그 말을 듣자 장하생이 생각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5째 사형의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해요. 우리 대형 말대로 해요. 결국 육계는 곽정을 죽이기로 뜻을 모으고 장막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곽정이 절벽 위에 올라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도인은 바위 옆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낮추고 이것을 보라고 했다. 곽정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달빛 아래 9개의 해골이 쌓여 있었다. 흑풍쌍살이 또 왔군요. 놀란 곽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도인이 의아한 듯 물었다. 너도 흑풍쌍살을 아느냐? 그러자 곽정은 당시 야산에서 벌어진 싸움부터 장하생의 죽음과 자신이 진연풍을 찔러 죽인 이야기까지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곽정은 그때가 생각나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목소리마저 벌벌 떨렸다. 진연풍을 찔러 죽일 때 그는 비록 어렸으나 그날의 상황이 너무 무서웠던지라 아직도 뇌리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다. 이야기를 끝낸 곽정이 매초풍을 봤냐고 도인에게 물었다. 나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놓여 있더구나. 그렇다면 철씨는 내 6사부를 노리고 온 게 분명하다. 그 말에 곽정이 자신있게 말했다. 내 사부가 그녀의 눈을 멀게 했으니 우린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해골을 들어 자세히 만져보던 도인은 고개를 저으며 심각하게 말했다. 이자의 무공은 정말 대단하구나. 내 6사부는 적수가 못 될 뿐더러 내가 합세한다 해도 승산이 없을 것 같구나. 그 말을 듣자 곽정은 매초풍이 이미 사부님들을 찾아갔을까봐 겁이 나기 시작했다. 전 얼른 가서 사부님들께 알려드려야겠어요. 그래, 친구가 그러더라고. 대책이 설 때까지는 그와 맞서지 말고 피해 있으라고 전해드려라. 곽정이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고 아래로 내려가려던 순간이었다.
도인이 갑자기 그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몸을 날려 커다란 바위 뒤로 숨었다. 놀란 곽정이 이유를 물으려 했지만 도인이 황급히 그의 입을 틀어막자 어쩔 수 없이 땅바닥에 엎드려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도인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절벽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나타났다. 달빛 아래 장발을 휘날리는 그림자는 다름 아닌 철시 매초풍이었다. 매초풍이 올라온 절벽의 뒤는 앞쪽보다 훨씬 가파른데 눈이 멀어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 덕분에 앞쪽에 매복해 있던 육개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매초풍은 곽정이 평소 내공을 연마하는 바위 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매초풍의 전신에서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서서히 시작되더니 소리가 점점 빨라지면서 마침내 큰 솥에 콩을 볶는 듯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분명 관절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매초풍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지속된 소리가 줄어들다 이윽고 뚝 멈추자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 허리춤에서 은백색의 기다란 뱀을 꺼내들었다. 곽정이 놀라 살펴보니 그것은 길고 부드러운 은색 채찍이었다. 셋째 사부인 한보구의 금용편도 6척에 불과한데 매초풍의 채찍은 7, 8배나 긴 사장 정도나 되어 보였다. 매초풍의 채찍 쓰는 법은 매우 괴상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그 위력만큼은 정말 대단했다. 그녀는 한동안 무공을 연마하더니 채찍을 허리춤에 집어넣고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땅바닥에 펼쳐놓았다.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기더니 일어나 몇 가지 자세를 취하고는 또다시 그것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그런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고서야 헝겊도 가죽도 아닌 그 물건을 품속에 집어넣고 절벽 뒤로 내려갔다. 곽정이 긴 한숨을 쉬며 일어나자 도인이 속삭였다. 우리 뒤를 밟아보도록 하자. 그러고는 곽정의 허리를 감싸 안더니 절벽 아래로 가볍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두 사람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매초풍의 뒤를 쫓았다. 먼동이 터우며 사막 위에 수십 개의 장막이 세워진 광경이 어슴푸레 보였다. 그 순간 매초풍이 장막 가운데로 숨어들었다. 순찰병을 피해 발걸음을 재촉한 두 사람은 중간에 있는 황색의 큰 장막 앞에 다다랐다. 땅에 엎드려 천막 끝을 살짝 들어올리자 한 사람이 허리춤에 단도를 뽑아 거구의 사내를 내리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내는 마침 곽정과 도인의 눈앞에 쓰러졌는데 곽정은 그가 태무친의 친위병인 것을 알아보고는 무척 놀랐다. 곽정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며 천막을 좀 더 들쳤다. 그때 마침 칼을 휘두른 자가 뒤돌아섰는데 놀랍게도 그는 왕안의 아들 상곤이었다. 상곤이 피 묻은 칼을 신발 바닥에 쓱쓱 닦으며 말했다. 이젠 더 이상 의심 않겠죠? 태무친 의형은 지와 용을 겸비했는데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대답하는 자는 태무친의 의제 찰목합이었다. 상곤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의형이 그렇게 좋으면 가서 일러주시구려. 그 말에 찰목합이 대꾸했다. 자네 역시 내 의제고 부친이 내게 잘 대해주시는데 어찌 배반할 수 있겠나? 게다가 태무친이 호시탐탐 우리 부락을 넘본다는 것도 잘 알고 있네. 다만 의형제이니 조금 망설여질 뿐이지. 지금 이들은 태무친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이 무렵 태무친은 왕안의 세력과 대등할 만큼 성장해 있었다. 곽정이 강남 7괴에게 무공을 배우며 성장하는 동안 태무친은 무수히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엄청난 음모를 알게 된 곽정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눈치채기 전에 먼저 치는 것이 상책이요. 이번 일만 성공하면 태무친의 모든 재산은 상곤에게 돌아가고 그의 병사들은 모두 찰목합의 부하가 될 것이오. 그럼 우리 대금국은 찰목합을 진북 초토사로 책봉하겠소. 곽정은 그 사람의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자 몰래 수척을 기어가 그의 옆모습을 살펴봤다. 담비가 수놓인 황색 금포에 화려하고 기품 있는 옷차림에 귀에 익은 말투까지 매우 낯익은 자였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는 바로 금국의 6째 태자 완안홍렬이었다. 완안홍렬이 말했다. 우리 대금국이 곧 남하에 송을 칠 테니 두 분은 2만의 병사를 이끌고 협력하시오. 일이 성공하면 다시 상을 내리겠소. 그러면서 웃음기 띤 얼굴로 말을 이어갔다. 일단 먼저 태무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부터 얘기해봅시다. 내가 태무친과 상의해봤는데 송을 치는 일에 협력해달랬더니 끝까지 거절했소. 워낙 약은 놈이라 내가 함정에 빠뜨릴 줄 알고 방비하는 모양이니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오. 상곤이 자기가 죽인 사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자기 딸을 내 아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혼인 날짜를 상의하려고 이곳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 내일 아버님과 직접 상의하라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올 겁니다. 부하도 많이 데려올 리가 없으니 그때 매복했다 공격하면 제 아무리 날고기여도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순 없을 겁니다. 그러자 찰목합이 말했다. 좋아, 태무친을 없앤 후에 우리 둘이 합세해 그의 군형을 치기로 하지. 곽정은 다급한 마음이 드는 동시에 화가 치밀었다. 결의 형제까지도 죽일 수 있다니 사람 마음이란 정말로 간사하고도 잔인하구나. 그때 갑자기 도인이 곽정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매초풍이 바람을 휘날리며 그들의 곁을 지나갔다. 발걸음이 너무 빨라 순식간에 멀리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끌고 가는 것 같았다. 도인은 곽정의 손을 잡고 수십 보를 나아가다 장막에서 떨어지자 소리를 낮춰 말했다. 내 사부님들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모양이다. 빨리 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두 사람이 경공수를 전개해 육교의 몽고포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오시가 가까웠다. 도인이 곽정에게 말했다. 내 본래는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아 사부들께도 비밀을 지키라고 당부한 것인데 일이 매우 다급하니 그런 건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구나. 어서 들어가 전하거라. 전진교의 마옥이 뵙기를 청한다고. 곽정은 그와 2년 동안이나 만났지만 그제야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전진교의 마옥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곽정이 천막을 열고 뛰어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양쪽 손목이 뒤로 꺾이면서 무릎에 극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누군가 그를 발로 차는 바람에 땅바닥에 그대로 엎어졌는데 휙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 위로 쇠지팡이가 날아왔다. 곽정이 몸을 돌려보니 쇠지팡이를 내리치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사부 가진학이었다. 곽정은 너무 놀란 나머지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땅하고 병기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감쌌다. 한소영이 곽정을 보호하며 소리쳤다. 태형, 잠깐만요. 한소영이 자신의 장검으로 가진학의 지팡이를 쳐낸 것이다. 가진학이 지팡이로 땅바닥을 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일곱제삼에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야. 곽정은 그제야 자신의 손목을 잡은 사람이 주총과 정금발이란 사실을 알았다. 곽정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가진학이 언성을 높여 물었다. 너에게 내공을 전수한 자는 어디 있느냐? 곽정이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저 밖에 계세요. 사부님들께 뵙기를 청한대요. 육괴는 매초풍이 제 스스로 적을 찾아왔다는 소리에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저마다 무기를 움켜쥐고 천막 밖으로 나왔지만 매초풍은 보이지 않고 웬 흰 수염이 창창한 노인이 두 손을 맞잡고 서 있을 뿐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